자, 다음으론 10세기부터 14세기에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송 그리고 원 왕조 때 있었던 이 한반도와 대륙 사이의 문화 교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송과 원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시기는 대략 10세기에서 14세기 중반까지로 이 고려 왕조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역시 당 왕조 때처럼 한반도와 대륙 간 문화 교류가 매우 융성했던 시기인데요. 먼저 송왕조 시기의 문화 교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사설을 보게 되면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이 문화 교류가 특히 활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송나라와 고려 모두 문화적으로 매우 융성했던 시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나라 때 빠르게 발전한 이 항해 사업은 고려와 송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송사고려국이라는 이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인은 갈 때와 돌아올 때 모두 등주를 거쳤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등주라는 곳은 지금의 산동성 평라이라는 곳으로 이 한반도와 매우 인접해 있던 곳입니다. 자, 이 송과 고려는 이 등주를 거점으로 두 왕조 사이에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 문화교류의 주체는 외교사절과 또 승려, 또 유학생과 상인 등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 등주라는 곳을 경유하여 중국과 왕래를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등주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자 송나라 조정은 1015년에 등주라는 이 지역에 고려관을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려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고려관의 설치는 송나라 조정이 고려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고려 사신은 송나라 조정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고려 사신의 송나라 왕래 횟수가 많아지자 송나라 조정은 1021년 따로 등주에 돈 10만 량을 지급하여 고려 사절의 비용으로 충당하였다라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등주라는 곳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려와 송의 교류를 촉진시켰던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이 등주라는 곳을 통해서 고려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지속시켰던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두 왕조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를 보면, 자, 962년부터 992년까지 30년 동안 고려는 북송에 26차례의 사절단을 파견하였고요. 북송 역시 고려에 10차례에 이르는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자,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하면 상호 총 40여 차례의 사절단을 파견한 것인데요. 이러한 사절단 파견은 이 두 왕조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또한 이 유학생을 북송으로 파견해서 이들이 송의 문화를 배우기를 바랐는데요. 이 또한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와 그리고 사상을 수입하는 데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려의 지배층은 이 송나라 서적을 매우 중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북송 조정은 이 불교 경전인 대장경과 그리고 각종 유가 경전, 문원영화라든가 태평어람, 책부원기라는 서적을 고려에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서적의 교류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나라 조정 사이의 우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송나라의 문화만 이 고려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고려의 문화도 송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고려의 공예 문화가 활발히 꽃피웠던 시기였는데요. 이 고려 문화의 위상이 대단했던 만큼 이 고려의 종이와 먹, 아니면 부채, 인쇄술, 또 도자기 등이 매우 유명했고, 특히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는 고려를 포함해서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미술 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푸른색을 띠고 있어서 청자라고 부르는 도자기입니다. 고려 청자는 고려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도자기의 탄생지인 중국에도 이 청자라고 하는 도자기가 있었지만 이 고려의 청자는 중국의 청자와 다른 독특한 빛깔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자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대륙에서도 이 고려 청자는 매우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 특히 이 귀족들은 앞다투어서 이 고려 청자를 소장하고자 했고요. 또한 북송의 유명한 시인 소동파는 고려 청자를 가리켜 천하의 명품이라고 꼽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려를 사신의 신분으로 방문했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서긍이라는 사람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에서 이 고려 청자의 비색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태평노인이라는 사람도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이 고려 청자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며 따라하고자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려 청자에 관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1300도 뜨거운 열기에서 탄생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은한 푸른색을 입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죠. 네,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저의 이름은 고려청자입니다. 흙을 다지고 모양을 만들어 문양을 넣고 가마속에서 한번 구운 뒤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켜 다시 가마속에 넣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고려청자. 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려인들의 집념과 열정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고려청자의 특징, 푸른 창공을 나는 항무늬와 부드러운 허리곡선, 그리고 은은한 비색까지 고려인들의 창의력이 세계사에 빛나는 고려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색의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부른다. 근래에 들어 그 제작이 더욱 정교해지고 색이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또 하나의 비밀, 상감기법. 예리한 조각칼로 무늬를 파낸 다음 그 부분에 다른 색 흙물을 메어 넣는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세밀하고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려인들의 기술. 같은 문양을 반복하는 대신 중심 문양을 전경에 크게 세우고 물, 새, 바위, 인물을 배치하여 하나의 화폭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름이 어렵다고요? 도자기의 이름은 종류와 기법, 표현된 무늬와 용도순, 이름 하나로 도자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미와 독창성을 품은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우신가요? 자, 그리고 1279년 문화적으로 매우 융성했던 송나라가 멸망하고
이 이민족인 몽골족의 원나라가 이 중국 대륙에 들어서게 됩니다. 원이 대륙을 차지한 이후에도 고려와의 관계는 매우 긴밀했는데요. 자, 특히 원나라의 고려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왕실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지면서 인적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이 결혼을 통해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전파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왕실의 결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또 원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문화 전파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화의 교류는 고려양 그리고 몽골풍이라는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양과 몽골풍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먼저 고려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풍습을 말합니다. 자,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는 동안 이 공려를 비롯해서 환관 등 이 많은 고려의 사람들이 원나라로 유입되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원나라 황실 내부 그리고 고위층에는 고려인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고려의 풍습이 자연스럽게 원나라 지배층에 전파된 것이 바로 고려양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화려하지 못했던 원나라 사람들은 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고려의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하였고 이 고려의 풍습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원나라 말기 관료였던 이 장옥이라는 사람은 이 궁중사라고 하는 시에서 궁중의 의상이 새롭게 고려양을 숭상한다라고 하며 고려 복식의 유행을 묘사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원나라 말기 인물이었던 권형이라는 사람 또한 경신외사라는 책에서 이 고려의 여인이 많아지면서 이 의복과 신발, 모자 또한 기물들이 모두 고려를 따라 일시에 유행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고려의 풍습과 또 문화가 원나라 사회에 크게 유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한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고려에서는 몽골풍이 크게 유행하였는데요. 자, 몽골풍은 마찬가지로 원나라의 풍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몽골풍은 원의 간섭이 거세짐에 따라 이 고려의 지배층 사회에 이 몽골 황실에서 성장한 고려의 왕자들 또 고려 왕실과 결혼한 몽골 황실의 공주들이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고려에 전파된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이 몽골풍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먹고 있는 이 설렁탕이나 순대 이런 것들이 몽골풍의 영향으로 고려에 전해진 음식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님의 밥상을 부르는 수라라는 말도 몽골풍의 영향을 받은 표현입니다. 자, 이처럼 몽골풍의 유행이 거세지자 공민왕 때에는 이 원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요. 몽골풍이 수그러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려 조정에는 많이 보셨겠지만 머리를 뒷부분만 남겨놓고 이 깎은 뒤에 남은 머리를 길게 따내린 이 변발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몽골의 옷을 입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사회 곳곳에 퍼진 이 몽골의 풍속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남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면 이 결혼을 할 때 머리에 이 얹는 족돌이나 뺨에 찍는 여성들이 찍는 연지, 또한 남녀의 옷고름에 차는 장식용 칼 이러한 것들은 몽골풍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사치와 같은 끝에 치가 붙는 말도 몽골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려와 원의 문화교류는 고려양이나 몽골풍이라는 당시에는 비교적 새로운 문화 현상을 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렁탕이나 순대 등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교류의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